창호 엄마. 아니 어쩌면 내겐 이모나 다름없는 분에게서 전화가 온 건 늦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는 어느 오후였어요. 우리는 20년 넘게 바로 옆집에 살았죠. 그녀는 우리 엄마와도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셨고 어찌나 살갑게 나를 챙겨주셨는지 마치 친조카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창호는 말할 것도 없이 내 베프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으니 창호 엄마에게 나는 거의 또 다른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태니? 창호 엄마야, 잘 지내지? 다정하게 건네는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간절하게 들리더라고요. 창호 엄마는 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진짜 배우 견미리 씨를 똑 닮으셨었다는 거예요. 크고 맑은 눈에 오뚝한 콧날, 웃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하얀 치아까지 정말 누가 봐도 미인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분이셨죠. 게다가 어찌나 몸매도 좋으셨던지 늘씬한 키에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한 나이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늘 화제였지만 한참 사춘기 시절엔 저에게도 짝사랑 대상이어서 그녀를 생각하며 잠을 설친 적이 꽤 있었네요. 우리 엄마보다 겨우 3살 어리셨지만 두 분은 마치 친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셨죠. 창호 엄마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셨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창호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맛있는 반찬들이 끊이지 않았고 마치 작은 엄마처럼 따뜻한 정을 듬뿍 주셨어요. 그런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니 어릴 적 따뜻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후 창호 엄마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죠. 혹시 시간 되면 우리 미용실에 잠깐 들를 수 있니? 창호가 전에 너 차 있고 운전도 잘한다고 하길래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네. 아줌마, 시간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갈까요? 내 대답에 창호 엄마는 환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하며 저녁 시간에 미용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약속한 저녁, 퇴근길에 서둘러 창호 엄마의 미용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샴푸 냄새와 은은한 파마약 냄새가 섞인 익숙한 미용실 냄새가 코를 간지리더라고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창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죠. 아이고, 우리 정태희 왔어. 얼굴이 더 환해졌네.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창호 엄마는 여전히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세련된 옷차림과 옅은 화장, 꼼꼼하게 관리한 듯 윤기 흐르는 머리칼은 그녀의 젊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더라고요. 아줌마, 안녕하셨어요. 꾸벅 인사를 하자 창호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목을 감싸 안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포옹에 조금 놀랐지만 따뜻한 온기가 낯설지만은 않았죠.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일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창호 엄마는 직접 커피를 내어주며 얘 옆자리에 바짝 다가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잔이 손에 들려왔지만 창호 엄마의 갑작스러운 밀착에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네요. 정태아, 오늘 너한테 부탁할 일은 사실 아무한테나 쉽게 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니야. 너라서, 그리고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전화한 거야.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죠.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울게요. 사실 창호 아빠 말이야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믿기 힘든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죠. 창호 아빠는 항상 가정적이고 자상한 분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람이라니요? 설마요, 아줌마. 오해이실 거예요. 나는 애써 창호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야, 정태야. 나도 처음엔 설마 했지.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자꾸 느껴지는 거야.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쥐고 살면서도 맘 몰래 숨어서 통화하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는
남편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창호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그래서 혹시 상대가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묻자 창호 엄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화장품 가게 옥순 엄마, 그 여자 같아. 화장품 가게 아줌마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미인이었어요. 나 역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화려한 외모와 싹싹한 성격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창호 아빠의 외도 상대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옥순 엄마라니 정말 뜻밖이네요.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남편이 퇴근길에 화장품 가게 근처에서 서성이거나 일부러 로션이나 향수 핑계를 대며 찾아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에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확인해봤는데 글쎄 옥순 엄마가 남편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야. 충격적인 사실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정태야,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그렇다면 상대가 옥순 엄마가 맞는지 내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해. 그리고 정태야, 이 일 절대 창호한테는 비밀로 해줘. 창호가 알면 분명히 화낼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입 굳게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옥순 엄마의 세탁소 앞을 일부러 서성이곤 했어요. 저 역시 옥순 엄마가 창호 아빠와 만나는 것 같다는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옥순 엄마의 세탁소는 창훈의 집 근처에 있었고 오며 가며 옥순 엄마를 자주 마주쳤죠. 왠지 모르게 옥순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 옥순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눈에 띄게 예쁘게 차려입고 세탁소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곱게 한 모습이었죠. 왠지 모르게 느낌이 왔어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왜 이렇게 혹시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저도 모르게 옥순 엄마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옥순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걸었고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옥순 엄마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지? 설마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택시를 놓칠세라. 저도 택시를 잡아타고 옥순 엄마의 택시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얼마쯤 달리자 한적한 모텔 앞에 멈춰섰어요. 모텔, 설마 여기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찼어요. 옥순 엄마는 택시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모텔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낯익은 검은색 그랜저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죠. 창호 아빠의 차였어요. 틀림없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아줌마 예상이 맞았네. 곧바로 창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을 잇기 힘들었죠. 어머니, 저 정태예요. 지금 옥순 엄마랑 창호 아빠가 같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칠 뒤 주말인데도 창호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창호 엄마는 주말인데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기분도 울적하다고 했죠. 정태야, 기분 전환 겸 저녁 같이 할까? 고기라도 먹으러 갈래? 아무래도 옥순 아줌마 화장품 가게가 오후 일찍 문을 닫은 것을 보고 마음이 심란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창호 아빠마저 지방에 출장을 내려가 집을 비운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흔쾌히 창호 엄마의 제안에 응했고 곧장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주를 시켜 함께 마시기 시작했죠. 창호 엄마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술이 꽤 세더라고요. 소주잔이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반복할수록 창호 엄마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어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
옥순 아줌마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과 울분까지. 상호 엄마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점점 술에 취해갔어요. 삼겹살집에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술 기운이 오르자 창호 엄마는 아쉬운 듯 맥주집으로 2차를 가자고 했어요. 맥주집에서도 술잔은 쉴 새 없이 오갔죠. 어느새 저는 창호 엄마의 술친구가 되어 함께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점점 더 취기가 오르자 창호 엄마는 갑자기 흥이 폭발했는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했죠. 이미 이성을 살짝 놓아버린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창호 엄마는 마이크를 잡더니 신나는 댄스곡부터 애절한 발라드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망가진 듯 신나게 노래하는 창호 엄마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해방되어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창호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죠. 노래방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이 낯설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과 벽지를 보니 여기가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았죠.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니 화장대와 옷장, 그리고 아늑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여기는 창호 엄마의 안방 침대라는 것을요. 옆을 돌아보니 창호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집에 와서 뭘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네요. 온몸은 뻐근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35살 미혼남입니다. 남들은 탄탄대로를 달리거나 적어도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을 시기에 저는 나름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자부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번듯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때나 이름을 알렸거든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꼼꼼한 시공 덕분에 입소문이 자자했고 덕분에 20대 후반부터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어려서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대형 인테리어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죠.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 30대가 되자 용기를 내어 창업을 감행했네요. 다행히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곧 직원을 늘리고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만큼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죠. 젊은 감각, 트렌디함, 이런 수식어들이 우리 회사를 따라다녔고 덕분에 젊은 층,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로 카페나 레스토랑, 옷가게 같은 상업 공간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했는데 개성 넘치는 디자인 덕분에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법이잖아요. 과도한 욕심이 문제였을까요? 회사가 잘 나가자 저는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혔거든요. 직원 수를 늘리고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무리하게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했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쓴 게 화근이었어요. 당장의 매출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특히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리가 인상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우리 회사가 주력으로 하던 상업 공간 인테리어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신규 창업은 줄어들고 기존 업체들은 투자를 망설이기 시작했죠. 프로젝트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괴금 회수가 늦어지기 시작했네요.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랐어요.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죠.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에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텅 빈 통장 잔고와 산더미 같은 빚만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에서 빚더미에 앉은 실패자로 전락했네요. 잘 나가던 시절에는 온갖 아첨을 하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대표님,
대표님 하며 굽실거리던 거래처 사람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친했던 친구들마저 저를 외면했고 돈 빌려줬던 몇몇은 기다렸다는 듯이 빚독촉을 해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숨 쉴 곳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어디론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문득 창우 엄마가 떠올랐어요. 하나뿐인 아들 창우 녀석은 20 후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거기서 현지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아예 없어 보였죠. 20회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남편은 평소 언니 동생 하던 동네 여자와 바람이 났으니 자존심 높고 콧대 세던 아줌마가 제 정신이었겠어요?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창호 아빠와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창호 아빠의 바람기는 수그러들 줄 몰랐던 거죠. 결국 아줌마는 이혼을 결심하고 약 2년 전에 이혼하자마자 도시 생활을 싹 정리하고 호련히 산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당시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보셨던 그녀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리산 어느 산자락, 시골 마을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인적 드문 곳에 200여 평 밭이 딸린 전원주택을 구해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 되면 내게 꼭 한번 놀러 오라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문득 내리를 스쳤어요. 그래, 바로 거기다. 그곳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빚쟁이들의 독촉도 냉담한 세상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 깊고 고요한 산속.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여보세요? 아줌마, 저 정태예요. 어머, 정태니?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네. 아줌마 덕분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괜찮으시다면 잠깐 통화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무슨 일로 전화했니? 나는 숨을 크게 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혹시 예전에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하셨던 산속집 아직도 거기 계신가요? 아, 그럼 아직 여기 있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왜 그러니? 혹시 놀러 오려고? 저 아줌마께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당분간 아줌마 댁에 좀 머물러도 될까요?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고 싶어서요. 정태야, 너라면 괜찮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같은 너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언제든 내려와도 좋아. 오히려 심심했는데 잘 됐네. 뜻밖의 너무나 따뜻한 한 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줌마, 폐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무슨 소리. 어서 와서 푹 쉬기나 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혹시 굶고 다니는 건 아니지? 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녀요. 그래. 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빚쟁이들의 독촉과 냉담한 세상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미하게나마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낡은 배낭에 최소한의 짐만 챙겨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시를 등졌어요.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로 갈아타고 창호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드디어 아줌마의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담한 목조 주택은 울창한 숲속에 폭 안겨 있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텃밭 한켠에는 탐스럽게
익은 여러 과실수가 심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옹기종기 장독대가 놓여 있었어요.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공간이었죠. 아이고, 우리 정태 어서 와. 진짜로 오랜만이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신세지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끼리 무슨 신세는. 어서 들어와.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하고 밥부터 먹자. 낯선 산골짜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고향집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죠. 집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무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아줌마는 따뜻한 물을 데워주시고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갖가지 나물, 반찬으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손수 차려주셨어요. 도시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했던 나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쑤셔 넣었어요. 그녀는 그런 나를 말없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천천히 먹어. 밥은 많으니까. 정말 꿀맛이에요. 아줌마,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잘 먹으니 보기 좋네. 앞으로 여기서 푹 쉬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추스르렴. 그렇게 창우 엄마와의 꿈 같은 산속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맑고 청아한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상쾌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산책을 했어요. 텃밭에서 함께 정답게 채소를 가꾸고 냇가에서 시원하게 다슬기를 잡기도 했죠. 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그녀는 산에서 나는 몸에 좋은 약초와 싱싱한 나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고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줌마에 대한 나의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묘한 설렘과 뜨거운 끌림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혈기왕성한 혈기 넘치는 나의 산속에서 세상 시름 잊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억눌렸던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욕망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었던 거죠. 벌써 60살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곱고 매력적이었고 산속에서 단둘이 오붓하게 지내다 보니 그녀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게다가 오래전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였기에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불씨처럼 마음속 깊이 남아 끊임없이 타올랐거든요. 어느덧 산속 생활이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우리는 밤에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직접 담근 귀한 더덕주를 꺼내어 술잔에 술을 따랐죠. 향긋한 더덕향이 은근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술에 약한 나는 겨우 몇 잔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금세 화끈거리고 온몸이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태, 너도 이제 제법 어른 다 됐네. 웬일이니? 술도 꽤 마실 줄 알고. 다 아줌마 덕분이죠. 귀한 술도 다 마셔보네요. 이 더덕주. 향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거 내가 직접 깊은 산속에서 힘들게 더덕해서 정성껏 담근 귀한 술이야. 몸에 좋은 약술이니까 아껴 말고 많이 마셔두렴. 술잔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점점 더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부도 이야기,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숨 막히게 도망다니던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과 암담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묵묵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정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인생이란 게 원래 굴곡이 있는 법이야.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줌마 말씀처럼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이지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하거든요. 당연히 괜찮아질 거야. 너는 아직 젊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데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묘한 감정 때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화끈거렸어요. 어둠 속 평상에 앉아있는 그녀가 자꾸만 여자로 느껴지는 거 있죠. 아줌마. 나이로 치면 아직 한창 때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툭 하고 뱉어버린 말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나의 직구에 아줌마의 눈이 동그래졌죠. 한창 때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망측한 소리니? 핀잔을 주는 말투였지만 목소리 끝은 살짝 떨리는 듯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래도 아직은 50대신데 혼자 이 깊은 산속에서 지내시다 보면 남자 생각도 나고 밤에 괜히 외롭고 그러시지 않으실까 해서요. 최대한 능글맞게 웃으며 슬쩍 떠봤어요. 외롭기야 왜 안 외롭겠어.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속세와 등지고 조용히 살려면 그런 건 다 포기해야 하지 않겠니. 체념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왜, 너도 몇 달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여자 생각이 나나 보구나. 그쵸. 근데 그게 다른 여자가 아니고 아줌마 생각이 나서요. 어머, 정태, 너 웅큼한 생각하면서 나 생각했나 보네. 참나. 내 눈에는 이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니? 네. 여기 여자라곤 아줌마뿐이잖아요. 그런 이유였어. 아뇨, 장난이고요. 아줌마가 이성으로 꽤 매력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도 있잖아요. 그때 생각 안 나세요? 아줌마가 잠시지만 저한테 여보라고 불렀잖아요. 호호, 내가 그랬었나? 그땐 술 먹고 실수한 거지. 실수긴 했어도 좋긴 좋았잖아요. 그래. 좋은 추억이긴 하지. 그래서 정태,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저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연인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여기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깐 여기 있는 동안만 그러자는 거죠. 아줌마도 외롭잖아요. 뭔 생각을 했는지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더군요. 나는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용기를 내어 그녀의 따뜻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잡은 손을 뿌리치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내 손을 포근하게 감싸 쥐었어요. 순간 짙은 정적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죠. 어스름한 달빛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깊은 눈속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아줌마의 촉촉한 눈빛은 한없이 맑고 깊었고 왠지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짙게 깃들어 있는 듯했죠. 나 역시 그녀의 슬프고 외로운 눈빛 속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고독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절실한 위로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위로 이상의 뜨겁고 위험한 감정이 순간처럼 싹트고 있었던 것일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처럼 쏟아지는 달빛, 은은하게 퍼지는 더덕주의 향기, 그리고 아줌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손길. 이 모든 것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달콤한 술기운과 몽환적인 분위기에 순식간에 취해 나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이 용기를 내어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죠. 순간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죠. 그녀는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운명처럼 또 다시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끄러움과 어색함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어제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아줌마, 어젯밤 일은 우리 정태, 아니 우리 서방님 이제 일어났어? 나보고 우리 서방님이라니
그 단어는 마치 마법처럼 밤새도록 맴돌던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힘을 지녔어요. 더 이상 어젯밤 일에 대한 해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는 듯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서방님이라는 호칭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은 기분 좋은 떨림이었죠. 이후 산속에서의 둘만의 데이트는 마치 천국을 옮겨놓은 듯 황홀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는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와 산에서 얻은 나물로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나는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서방님 대접받으며 맛있게 먹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밥 한 톨이라도 더 먹이려 했죠. 그녀는 정말 극진히도 날 서방님으로 대우했어요. 저도 그만큼 노력을 했네요. 그때는 정말이지 눈만 마주치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죠. 옥상, 텃밭, 비닐하우스 심지어는 대나무 숲속에서까지 서로에게 빠져들듯 애정 표현을 하기 바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된 듯했어요.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텃밭에는 알록달록 가을꽃이 피어나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옥상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녀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에 밝고 따뜻한 미소 대신 왠지 모르게 무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자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기도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 봐야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나는 아직 당신 곁에 좀 더 있고 싶은데. 진심이었어요. 나는 그녀 곁을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산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녀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안 돼.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았잖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죠. 그녀는 지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 곁을 떠나 도시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고 다시 차갑고 냉정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산속에서의 평화로운 삶, 그녀와의 행복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녀는 내 말을 잘랐어요. 아니, 돌아가.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슬픈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단호한 이별 선언에 망연자실한 나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어요. 아줌마 아니,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아직 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늙고 지쳤어. 더 이상 당신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 발목을 잡다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가 되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쥐었어요. 자기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나의 간절한 외침에
그녀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와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나라고 왜 당신과 헤어지고 싶겠어. 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왜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나이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만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더욱 간절하게 설득했어요. 자기야,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 우리는 영혼까지 깊숙이 얽혀버렸어. 이제 와서 헤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처럼 늙고 볼품없는 아줌마 말고. 세상 그 어떤 젊고 예쁜 여자도 당신과 바꿀 수 없어. 나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당신의 주름진 얼굴도 머리카락도 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해.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왔던 진심을 고백했어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제발 내 청혼을 받아줘. 나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감격스러움, 그리고 벅찬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죠.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벅찬 감격과 뜨거운 행복감이 뒤섞인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흐느끼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 정말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야? 응, 맹세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아끼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좋아라는 대답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벅찬 기쁨에 휩싸여 나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녀 또한 뜨겁게 나를 껴안으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냈죠.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네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요. 사랑은 맹세가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한 친구였다. 우리는 엄청 자주 어울려 다녔다. 서로의 집에도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4살 차이가 나는 누나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인 누나였다.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예쁜 누나였다. 공부도 잘해서 교대를 다니는 누나였다. 하지만 친구는 누나라는 질색을 했다. 친구의 누나는 목소리도 크고 잔소리도 많은 편이었다. 절대로 여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있어도 옷도 대충 입었고 머리를 안 감고 있는 날도 많았다. 물론 대부분 쌩얼이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한 날이 많아졌다. 누나의 옷차림이 자꾸만 신경이 쓰인 것이다. 하지만 내색하지는 못했다. 가끔 아주머니가 혼을 내시기는 했다. 동생 친구 있는데 신경 좀 쓰라고 하셨다. 누나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 친구도 진저리를 쳤다. 저런 여자를 누나 데려갈까 불쌍하다고 했다. 전형적인 남매 사이였다. 하지만 누나도 분명 매력있는 사람이었다. 차려입고 화장도 하면 정말 예뻤다. 성격도 씩씩해서 건강한 느낌이었다.
확실히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다.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어른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누나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누나랑도 편한 사이가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 누나는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누나는 그대로 졸업하면서 교사가 되었다. 성인이 되면서 친구와 종종 술을 마셨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다. 물론 술값도 흔쾌히 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부모님이 시골을 가셨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우리는 치맥을 먹으며 축구 중계를 보기로 했다. 당연히 누나도 퇴근하고 함께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누나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꾸미고 그런 건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티셔츠 차림이었다. 익숙해질만도 한데 눈을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치맥을 즐겼다. 축구 중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음식을 배달시켰고 술도 더 꺼내왔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일탈을 한 것이다. 그러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 친구가 먼저 술을 먹고 뻗었고 누나와 한 잔 더 마신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뒤로 눈을 떠보니 가만이었다. 그리고 몸으로 뭔가 좋은 감촉이 느껴졌다. 누나가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그제야 어렴풋이 지난밤 기억이 났다. 술에 취해 내가 누나에게 들이댔던 것 같았다. 그리고 누나도 술에 취해 있었다. 누나도 술에 취해서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곧바로 키스를 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누나와 그대로 사랑도 나누었다. 술에 취한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졌었다. 그러면서도 본능대로 움직였던 기억이 났다.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도 내 피부에 누나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친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얼른 누나의 몸에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보이는 옷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황급히 거실로 달려나갔다. 그곳에 내 옷과 누나의 옷이 보였다. 누나의 팬티와 브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다행히 친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친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옷을 챙겼다. 그리고 누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누나도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뜨고 있었다. 누나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누나의 옷들을 방 안에 던져놓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친구가 부스스한 표정으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깨웠다. 그리고 함께 거실을 치웠다. 누나는 내가 나갈 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아무런 일도 없이 한국일을 넘겼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나를 안았던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났다. 누나에게 한 짓이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이제 누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내심 누나와 그런 일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이다.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 조심하라고 나에게 당부를 할 뿐이었다. 오히려 내가 더 어색해했던 것 같았다. 한번 몸을 섞고 나니 누나가 여자로 보였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했었다. 하지만 누나는 아무 일도 없는 느낌이었다. 사실 온갖 상상을 하며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가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 충격이었다. 오히려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괜히 서운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누나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애써 누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누나를 보는 것도 어색했고 누나의 아무렇지 않은 그 모습도 서운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다.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누나는 내게 만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일부러 자기 키하느냐고 물었다. 이미 내 마음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다고 말을 했다. 누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누나의 눈에서 눈물도 흘러내렸다. 항상 어른이던 누나가 눈물을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크게 당황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나가 울었고 누나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 말은 안 했지만 누나도 힘들었다고 했다. 나는 술김에 사귀자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나를 향한 마음이 컸다. 그리고 누나도 술 기운에 동의를 했던 일이다. 누나의 승낙을 받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누나는 내 키스를 받아주었다. 이번에는 나도 정신은 멀쩡했다. 마음이 통한 우리는 그대로 모텔로 향했다. 성급한 줄 알지만 그때는 마음이 급했다. 다시 그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항상 어른스럽던 누나가 부끄러워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제는 내 여자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흥분한 탓인지 미처 피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누나도 피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았다. 한바탕 엄청난 폭풍이 지나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나는 진심이라고 말을 했다. 나름 진심으로 나의 각오를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나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로 나랑 사귀자고 다시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 생리를 안 한다고 했다. 누나의 눈빛이 심각해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끝까지 책임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모습을 그대로 누나에게 보여버렸다. 나의 그런 모습에 누나는 걱정 말라고 했다. 내일 누나 혼자 병원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쁜 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누나는 약간 감동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왠지 모를 책임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이라면 결혼까지 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눈물을 쏟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내가 알던 누나가 정말로 내 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되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밤새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었다. 임신이라고 생각했기에 기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누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다. 키임도 생략하고 원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함께 병원에 갔다. 사실 엄청 긴장이 되었고 후회도 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신은 아니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불순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마음속 근심 걱정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누나도 안심한 표정으로 내게 안겨왔다. 어른스러웠던 누나도 아직 어린 아가씨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일이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피임없이 몇 번이고 누나의 몸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어차피 임신이라 생각했기에 마구 뿌려댔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찜찜하기는 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떨어졌다. 누나는 한 달 뒤에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 테스트기를 써보니 선명한 두 줄이었다. 이제 누나는 불안한 표정도 아니었다. 단단히 내게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확인을 했다. 병원에서 선명한 초음파 사진을 받아보았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누나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좀 낯뜨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타고나게 좋은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정말 많았고 저와 교제를 원하는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았지만 번번이 거절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엄한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안에는 비밀로 했고 어느 순간 결혼할 때가 되어서는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저의 첫 남자이고 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구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결혼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거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어떻냐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게 신기해서 즐기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결혼한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나이트에 가서 놀았던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의 그런 설레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했고 인간으로서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상을 짚고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산지 얼마 안 되었고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그냥 잊어버리라고 얼마나 정신없게 일했으면 휴대폰을 다 잃어버리냐고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휴대폰을 맡기고 술을 20만 원치나 먹었는데 계산도 안 하고 휴대폰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의심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누군가 휴대폰을 주워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휴대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에 있다며 지하 2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는데 2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걸로 술 먹은 다른 남자가 잘못한 건데 왜 그 돈을 제가 물어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었고 통이 큰 바지를 입었으며 자기 사이즈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와이셔츠를 입어서 그런지 꼭 무슨 힙합하는 청년처럼 생겼더라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껄렁하고 팔에는 문신이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만 입고 다니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풍기는 오빠였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으로 제법 잘생겼지만 옷 입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남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만 원 대신 오늘 그쪽이랑 밤일을 해서 갚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솔직히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닫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고 대신에 확실하게 비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갑작스럽게 가게 안에서 일을 치른 후에 휴대폰을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첫 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왕 외도를 할 거면 좀 로맨틱하게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난장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걸 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 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된 적이 있는데 워낙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라고 하며 저를 잘 따랐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제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비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며 씻으라고 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면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련님한테 애인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없다고 형수님 같은 예쁜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할 거냐고 묻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고 이렇게 하니까 설레냐고 물어봤는데 한참 정적이 흐르고 얼어있던 도련님은 마주 잡은 손에 슬쩍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도련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들처럼 설레는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은 정말 두근거리고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저를 달래주지 않으니 저도 흥미를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남편 몰래 휴대폰 어플로 채팅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채팅하는 어플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연애까지 하는 애가 있던데 이상하게 저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시댁은 춘천 쪽에 있었는데 연휴 전날부터 가서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냐고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명절 다음 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밥을 차려야 하나 싶어서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밖에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빨리 준비 안 하면 혼자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마누라를 배려하지 못하는 남자인 줄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싸우느라 못 봤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 달라는 문자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명절인데 다들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냐고 조상님도 없냐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요즘에 누가 조상님 챙기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었던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부도 하얗고 공부나 운동도 잘했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던 남자애였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 아이도 예뻤던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방구에서 같이 과자를 사 먹으면서 집에 같이 가기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훨씬 더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때의 설레임이 새록새록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 가까이 가서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했냐고 하니 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꼭 이런 남자와 연애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랑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싶고 오늘 밤만이라도 짧게나마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 아이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제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겼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오랫동안 걷다가 도착한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남편하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종종 따로 만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 그 아이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둘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 그 남자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재회를 했고 40이 넘는 지금까지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고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사랑은 원치 않고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게 문제였던 걸까요? 저도 가끔씩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빠져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기억에 남는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해서 답답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여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까요? 제 마음에는 방이 2개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친과 이별한 지 일주일 약간 넘은 여성입니다. 지금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하면서 저 혼자 완전 생난리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친이 헤어진 이유는 저의 도벽 때문입니다. 네, 제가 사실 손버릇이 아주 안 좋아요. 심지어는 남친의 물건도 훔치는 바람에 남친이 결국은 안 되겠다 하면서 저와는 인연을 끊기로 한 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둘씩 훔치기 시작한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졌고 나중에는 연인의 물건에도 손을 대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맨 처음에 저의 도벽을 그냥 대충 넘어가준 엄마가 그 당시에는 아주 고마웠는데 이제야 너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혼을 내고 아주 매섭게 때려서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판에 왜 그렇게 허술하게 키웠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살면서 저의 도둑질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는데 남친 때문에 들통이 난 거라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살짝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걸려서 된통은 났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고등학교 때 아주 꼴불견인 여선생의 지갑을 훔쳤을 때 그때 걸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은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인지 선생들이 전부 교무실을 비워놓고 잠시 학교 안에 어딘가로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교무실 청소 담당이었는데 저랑 같이 청소하던 다른 애들도 선생들의 심부름으로 어딘가로 같이 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저 혼자 있다는 것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는 반드시 존재해왔던 도둑질을 떠올렸습니다. 훔치는 쾌감은 자유를 극제화시켜주는 것이었기에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등신같이 저에게 걸려들어서 물건이건 돈이건 잃고서 절절매며 오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쾌감은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훔칠 것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아주 꼴 보기 싫은 선생 것을 훔쳐야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니 아주 극도로 제가 혐오하는 수학 선생의 자리에 떡하니 훔쳐가란 듯이 지갑이 놓여 있더군요. 저는 얼른 그것을 집어서 교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지갑을 버리고는 돈은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금이 제법 되었고 그날 그 불효시가 무슨 옷이라도 사려고 그랬던지 현금이 그득히 들어있더군요. 저는 옳다구나 아주 잘 걸렸다 하면서 그 선생한테 그동안 수없이 망신당하고 공부 못한다고 들들 볶였던 것을 이 기회에 아주 보복을 해주리라 마음먹고는 태연히 다시 교무실로 청소를 하러 가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던 중에 지갑이 없어졌다 하면 제가 범인으로 지목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하면서 되지도 않는 돌머리를 이리저리 굴렸지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교무실 안에 안 들어갔다는 듯이 보여야 하니까 교무실에서 뚝 떨어진 복도 모퉁이에서부터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잡아떼겠다고 마음먹고는 그리로 가서 바닥을 열심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수희 아저씨가 저를 보고는 청소 열심히 한다며 칭찬을 해주셨기에 저는 하나의 알리바이를 확보했다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르르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교무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이 지나서 그 수학 불효시가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밤마다 아이들을 시켜서 지갑을 찾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친 듯이 욕을 했지요. 잘났다고 그리 으스대더니 겨우 지갑 하나도 간수를 못해 갖고 온 학교를 난리법석을 떨게 만들고 있다면서요. 더구나 잃어버린 게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애들을 시켜서 도둑 색출 작업을 벌인다면서 아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무실 청소 담당이긴 했어도 복도 청소부터 시작했다는 여러 아이들의 증언이 있었고 수희 아저씨가 저의 복도 청소 현장을 봤다는 증언이 있어서 저는 무사히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훔친 그 돈으로 아주 비싼 옷을 사 입고 방과 후면 저의 남친과 데이트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학 불효시에게 안갚음을 하고 나자 그 다음에는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미운 것들이 생기면 항상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노려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미운 것들이 세상에 널렸으니 훔칠 것은 너무 많았고 저는 그 쾌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훔치고 훔쳤습니다. 기술은 날로 늘어났고 잘만 하면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성인이 되어 취직을 했을 때는 일하고 있는 가게의 비싼 물건들은 쥐다 한 번씩 슬쩍슬쩍 했습니다. 바쁜 주인들은 아무도 제가 그랬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러면 저는 덜 떨어진 너희들 머리로 나 같은 단단한 돌머리를 이기겠냐 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친을 만났던 것입니다. 남친은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은 남자였고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더럽고 한심한 꼴은 한 번도 못 본 채 온실안의 화초처럼 자란 그는 저와 만나면 늘 고리타분한 도덕군자인 듯이 굴었고 저는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자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남친의 물건도 슬쩍슬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태생이 아주 깨끗하다 보니 제가 그런 여자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자신이 아주 부실해서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나 보다 하면서 자책을 하더군요. 저는 아주 재미있다 하면서 이후로는 그의 지갑도 훔치고 자동차 열쇠도 훔쳐서 그가 물건을 다 골라놓고도 못 사게 만들고 차를 이동할 수도 없어 쩔쩔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며 살살거리는 어떤 불효시가 있는데 그년이 남친에게 선물한 만년필도 훔쳤습니다. 하여간 이후로는 남친도 저의 도둑질 목표물에 다를 바 없어졌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름은 어딘가로 증발해버린 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만나는 친구들도 전부 똑같은 것들이었지요. 하나같이 손버릇이 나빴고 남자를 아주 호구로 여기면서 뜯어먹고 세상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재물 창고로 여기는 아주 저질들이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것들 틈에서 훔치기 기술의 정보를 주고받고 남자도 서로 돌려가며 만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친에게 들키기 전까지는 아주 조신한 듯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남친은 아주 미련 없이 저를 확 밀쳐내 버리더군요. 처음에는 그까짓 좀생이 놈이 뭐가 아깝냐면서 저는 스스로를 두둔했는데 하루하루 날이 가다 보니 생각이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며 제가 일하는 가게의 물건들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적으로 믿고 제가 골라준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수줍게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던 그는 이후로 1년 가까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담백하게 사는 사람도 많구나 하는 깨달음, 그리고 그 단정함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남친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하도 애를 먹여서 한탄이나 좀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는 애청자입니다. 저의 남편이 요새 사무실 신입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중견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졸 신입 직원을 몇 명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도 아주 잘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무척 칭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무렵에 남편이 슬슬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이 값비싼 외제 수트를 꺼내 입고 향수도 뿌리고 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이 분명히 아닌데 소지품 하나까지도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군요. 제 남편은 고지식하고 근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무채색 계열이면서 무늬가 도드라지지 않는 넥타이 같은 것들을 평소에 선호했습니다. 더구나 수십 년 전에 산 것을 나달나달할 때까지 쓰는 사람인데 근래 들어서는 완전 과감한 컬러와 무늬가 들어간 것으로 완전 새로 살림 장만하듯이 마구 사들이는 것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저는 의아했지요. 물론 사업하는 남자이니 대외적으로 사람 만날 일도 많고 더구나 자기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으니 물건 사는 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취향이나 생활 패턴이 변해버리니 저는 너무 의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점심은 그동안 항상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제가 사무실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는데 남편이 요새는 거래처 사장들이랑 같이 점심할 일이 많으니 가져오지 말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점심시간마다 여자랑 같이 데이트를 즐겼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구나 늘 저녁도 밖에서 먹고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바쁘니까 아침도 건너뛰고 저는 남편이 참 바쁘구나 하며 건강이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건가 의심도 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돈을 잘 벌어다 주기도 했고 요새는 바쁘면서 자기 외모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큰 거래처가 생겼나 보다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한 스타일이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스타일리스트를 채용했나 이런 생각으로 넘겨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큰애 학교에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참석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날은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그나마 저라도 빠지지 말고 나가야지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애와 친한 친구네 엄마가 아주 걱정스럽다는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애 아빠의 누나 딸이 많이 아프다던데 괜찮냐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번개같이 머릿속에서 회로가 막 돌아가면서 제 육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얼른 표정을 바꾸어서 상황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누나 딸이 그날 많이 아팠다더라 면서 너스레를 떨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회의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내내 분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누나에게 전화해서 이리저리 안부를 묻고 딸은 잘 지내는지 등등 여러 안부를 곁들여서 누나 딸은 뭘 하고 지내는지를 둘러 물으려 운을 띄웠습니다. 그 나이대 아가씨들은 어려가지로 아플 상황도 많으니 혹여 아프면 우리가 잘 아는 의사에게 말해줄 테니 꼭 연락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누나는 자기 딸이 너무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나 있겠냐면서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배낭여행 가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옳다구나 하면서 득의양양하게 전화를 끊고는 남편의 회사로 차를 돌렸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결정적인 확신이 들고 있었고 더구나 그럴 거면 표나 내질 말던가 하지 하면서 일을 갈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학부모 회의에 참석도 해오던 남편인데 요새는 거기에 가는 일이 전혀 없어졌을 때도 저는 의심을 안 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과는 몇 년씩 끈끈한 정을 이어왔고 아이들의 방학과 각자의 직장, 휴가 기간을 맞춰서 몇십여 가족이 다 같이 몇 박 며칠 놀러도 갔기에 이미 서로 얼굴이 익어 있는데 생각 없이 거기 학부모가 일하는 병원을 간 남편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있지도 않은 누나 딸은 다 뭔가 하면서 속으로 마구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탐지견이라도 되는 듯이 남편에게서 의심 가는 정황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남편 서재 서랍에서 젊은 여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발랄하고 화사한 스카프가 발견되었고 그 주인이 한참을 쓰던 중이었던지 젊은 여자가 썼을 법한 상큼한 향내가 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서랍과 서재 안물품 정리대를 뒤지다가 책상 속에 놓인 다이어리에 시선이 가 닿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내역을 적어놓은 다이어리 속의 달력. 메모에는 뭔가 야릇한 표시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거래처 사람들과의 미팅 날짜를 적은 그 메모들 속에 애인과 만날 날짜는 그렇게 별도로 기호로 표시해놓고 있는 듯 하더군요. 그것을 훑어보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있을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힌 곳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기호가 그렇게 쳐져 있었고 그건 다른 약속 장소와 달리 시 외곽지에서 만나는 거니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갔습니다. 일단은 오전 일찍 예약을 해서 홀 내부가 훤히 보이되 차폐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자리로 웃돈을 얹어서 부탁을 해놓았고 달력에 적힌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그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이 되자 남편이 나타났고 다행히 제 시야에 잘 들어오는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5분쯤 지나자 젊은 여자 하나가 와서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가만 보니 제가 매일 남편 회사에 들러서 도시락을 갖다 줄 때 여러 번 본 적도 있고 인사도 나눴던 그 신임 여직원이었습니다. 둘은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고 정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서로를 지그시 쳐다보며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하면서 두어 병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오르자 슬며시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차 안에 대기 중인 저의 하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너 대의 차량에 각각 나누어 타고는 번갈아서 표나지 않게 제 남편 차를 뒤따랐고 몇 분 후에는 인근의 러브호텔로 들어가는 남편의 차와 차 번호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을 폰 카메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가 갈렸고 여기서 너무 서둘다간 괜히 남편과 그 젊은 것이 빠져나갈 빌미만 만들어준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일단 며칠간 계속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다는 것을 빌미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는데 그가 여자와 거기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저 이야기만 나눴다 하면 전부 도루묵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호텔방에 침범해서 쓰레기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일을 진척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까지 같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어쩌면 좋을지 캄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